자, 테스트 1의 22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명예훼손법에 관한 지문인데 요게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쌤이 그래도 준비를 열심히 해왔으니까 가급적이면 한 큐에 끝내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지금 아마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면 한 큐에 끝낼 수 있을 텐데 지금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무조건 한 번 더 수업 들어야 되는데 손해야. 알겠지? 자, 자유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래. 뭐 이거는 어때? 당연한 얘기지. 그지? 자유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도 허락되지 않는데, 소유하는 게 허락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신체나 마음을 소유하는 게 허락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도 뻔한 내용이지.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사귀는데 넌 내 거야 한다고 해서 진짜 네가 나의 법적 소유물이라는 뜻은 아니잖아. 맞지? 그냥 넌 내 거야 뭐 이런 게 그냥 하는 말인 거지. 진짜 네가 내 거란 얘기는 아니지. 왜 웃어? 왜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문법이 중요합니다. 요거 뭘까요? 요거 뭘까요? 요거 분사구문이고요, 여러분들.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야. 우리 분사구문 만들 때 주어가 다르면 생략 안 하기로 했지, 그지? 그래서 주어가 다른 건데, 그래서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냐면 and that is the 이렇게 시작을 한다. that is the essence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래서 얘 잘라내고 얘 is being으로 바꾸고 이렇게 만든 분사 구문이에요.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게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해석을 해보면 타인의 신체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타인의 마음이나 신체를 소유하는 것은 노예제도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노예제도를 인정하겠다 이 뜻이거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지금 노예제도가 없죠. 노예제도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타인의 생각이나 신체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그냥 하나 분사구문으로 정보를 추가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뭐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자 어때? 뻔한 내용이지. 그럼 이제 이건 누가 봐도 한 여러분들 정도 공부를 했으면 뭐 사실 글을 읽어내려가면서 아주 대단히 어렵거나 이해하기가 복잡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 나에게 이렇게 쉬운 내용을 줄 리가 없다. 벌써 느낌이 와야 돼. 처음 문장이 너무 쉽지 않아? 그럼 절대로 이 내용 그대로 주제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 오케이? 그럼 이제 뭔가 반전이 등장을 할 거란 말이지. 아예 새로운 관점을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completely, 완전히 거부하고 있어요. 뭐를 거부하고 있냐면 deformation이라는 게 이제 이 명예훼손이거든요. D가 이제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formation이 명예예요. 그러니까 명예화하는 거를 낮추는 건데 명예훼손법이네. 명예훼손법의 어떤 베이시스, 근간을 거부한다 이렇게. 근거를 거부한다. 근간 또는 근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내용이 확 어려워졌어. 자, 이 조건 얘가 위에서 얘기했던 no man is allowed to own the body or mind of another야. 그 어떤 사람도 타인의 신체나 마음을 소유할 수 없는 것. 소유할 수 없는 것. 타인의 마음이나 또는 신체는 소유 불가능하다. 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타인의 마음이나 신체는 소유가 불가능하다. 라는 조건이 바로 명예훼손법을 거절한대. 그럼 봐라. 이것도 맞는 얘기지. 근데 명예훼손법 여러분들 당연히 명예훼손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남의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 받아야 되지. 맞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는 말인데 얘가 얘를 거절한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물음표가 여기서 확 하고 뜬다고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충 설명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딱 3번 문장 읽어보니까 전혀 이해 안 가는 내용 나왔지? 그렇다는 얘기는 요것만 이해하면 이 지문은 끝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수능 영어식 논리 접근은 똑같아요. 대단한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통념에 대한 내용 나오고 통념을 어기는 내용 나왔으면 여기서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 나오다가 글이 끝나는 거야.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이거 맨날 나오는 거잖아. 얘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id, est의 줄임말, 라틴어 줄임말 뭔지 몰라도 돼. 이거 그냥 즉이란 뜻이야. namely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뜻은 즉이에요. 라틴어라서 뭐의 줄임말인지까지는 그냥 안 해도 되고 그냥 자기만족으로 그냥 알고 있더라도 자기만족으로 알고 있으면 돼. 즉 libel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written deformation, 그러니까 이거 악플다는 거, 그러니까 글로 써서 명예훼손하는 거, 악플다는 거. 그 다음에 or slander라고 하면 oral deformation, 그러니까 말로 하는 구두의라는 뜻이지. 말로 하는 이제 명예훼손, 뒷담화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악플을 달거나 뒷담화하는 것처럼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는 법안의 어떤 근간 또는 근거를 거부한대.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만 더 우리가 알아봅시다. 지금까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근거인데 outlawing deformation이라고 하면요, outlawing이 금지하다는 뜻이거든. 법 밖에 있다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하다.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거의 근간은 뭐냐면 is that every man, 모든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 소유를 가지고 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뭐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냐면 그의 명성에, 평판에 대해서. 명성이나 평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거나 진실되지 못한 공격이야. 그 또는 그의 성격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요 that과 요 that이 이렇게 병렬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요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어? 자, 요 for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부사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3번 문장을 보충 설명하겠다 이거야. 다시 3번 문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타인의 마음이나 신체는 소유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그 명예훼손법의 근간을 거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려면 그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나의 이 소유권의 그 사유재산의 원칙하고 똑같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얘가 아이패드를 갖고 있는데 내가 얘 아이패드를 박살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이제 기물파손죄로 고소당하겠지. 아니면 내가 이거 훔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거랑 똑같이 얘는 얘만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명성에 스크래치를 내면 안 된다 이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명예훼손법이라는 거가 성립을 하려면 내가 명예라는 걸 갖고 있어야지만 명예훼손법이 성립을 하는 거야. 맞지? 다시 명예라는 게 애초에 없으면 명예훼손법이 성립을 해야 안 해? 성립 안 하겠지. 명예가 있으니까 명예훼손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마치 아이패드하고 똑같이 아이패드는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거고 명예라는 건 눈에 안 보이지만 어쨌거나 내가 명예를 갖고 있어야 돼 일단. 그래서 내가 명예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니까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또는 구라로 내 명예를 공격하는 거야.
오케이? 내 명예를 공격해.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도 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truthful attack이라는 거는 진실된 공격인데 이건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명예훼손법은 총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얘가 실제로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냥 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걸 얘기함으로써 예시를 쉽게 들어볼게. 얘가 사기꾼 전과 사범이야. 오케이? 사기꾼 전과 사범이라서 근데 얘는 그걸 모르고 둘이서 거래를 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얘한테 가가지고서는 야, 얘 사기꾼 전과 사범이니까 너 조심해라. 그러면은 얘하고 거래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럼 얘가 이제 나를 고소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얘는 실제로 내가 사기꾼 전과 사범인 것까지 맞지만 얘한테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이전에는 사기를 쳤지만 얘한테는 사기 안 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진짜 너는 진짜 얘한테 사기 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네가 나에 대해서 과거를 폭로하는 바람에 나의 중요한 거래가 망가졌다라고 고소를 하면 나 고소당해. 이런 걸 이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불러.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 이해될까? 그냥 거짓말에 의한 명예훼손은 이거야. 얘는 사기 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얘한테 가갖고 야, 그 새끼 완전히 사기꾼 새끼야. 하지 마. 거래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그냥 허위 사실에 의한 그 명예훼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쁜 의도를 가지거나 거짓말 또는 심지어 더 나아가 사실로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가 뭐냐면 얘가 주어야. 그래서 이 공격은 동사, 상처를 입히는 거야. 망가뜨리는 거지. 뭐를 망가뜨리는 거냐면 명예를 망가뜨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된다 이거야. 자, 명예훼손이라는 게 지금 4번 문장에서는 명예훼손 금지법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라고? 한 사람이 반드시 뭐를 갖고 있어야 돼? 명예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자, 5번 문장 볼게요.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여기서 딱 반전을 준다. 됐죠? 자, 여러분들 여기는 왜 수동태가 나왔냐? 이렇게 한 공격 있지? 이 공격은 처벌 당하는 거예요. 공격은 처벌하는 게 아니라 처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나 한 사람은요, 그러한 어떤 객관적인 소유권도 가지고 있지 않대. 자, 여기서 중요한 문법적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such A as B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얘는요, B와 같은 A라고 해석합니다. 자주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B와 같은 A. 그러면 해석을 딱 해보면 여기가 B잖아. 평판과 같은 객관적인 소유권 따위는 그 어떤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대. 아까 명예훼손법의 대전제가 내가 명예를 갖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대전제였는데 사람은 명예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야. 명예에 대한 소유를.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의 명예라는 거는, 자, 이 타이밍에서 첫 번째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자 암시야.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저 셀프 오너라는 말을 왜 첫 문장에서 박아놓고 시작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이거 지금은 별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 다 읽고 나면 쟤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거야. 그래서 그의 명성은 단순히 뭐뭐인데 뭐냐면 타인이, 자, 요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목적어가 없는 거 볼 수 있죠. 타인, 요거는 무엇에 관하여예요. 타인이 그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이래. 명예라는 거는 봐봐. 내가 명예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명예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평판이라는 거는, 다시 평판이라는 거는 내가 내 평판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평판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평판이잖아. 이해됐지? 예를 들어서
예준이가 아무리 나 좋은 사람이야, 나 좋은 사람이야 하고 떠벌리고 다녀도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면 얘는 평판이 좋아, 나빠? 나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주장하는지는 의미가 없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평판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다? 나에 대해서 타인이 가지고 있는 거야. 타인이 만드는 거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타인이 만드는 걸 우리는 평판이라고 부릅니다. 즉 평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기능인데 뭐의 기능이냐면 타인들의 주관적인 생각이야. 타인들의 주관적인 생각의 어떤 작용이다. 기능이다. 자, 생각해봐봐.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업을 이렇게 굳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학교에서 와서 여기서 수업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수업을 안 듣는 것보다는 수업이 듣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누가 너네 보고 수업 들으라고 칼 들고 협박한 거 아니잖아. 맞지? 근데 누군가는 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 시간을 투자해서 수업을 들으면 내가 혼자 공부할 때보다는 이해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저 수업이 괜찮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듣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나나 내 수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100% 누구나 쌤 수업을 다 긍정적으로 100%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누군가는 내 수업을 듣고 수업이 별로라고 생각해서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겠지. 그럼 봐봐, 평판이라는 거는 타인이 나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모두가 다 통일된 게 아니라 각자마다 다른 거지. 맞지? 누구는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누구는 안 좋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타인들이 가지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이야. 법적으로 너의 평판은 좋아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그럼 벌써 여기서 느낌이 싹 와야 돼. 잘 봐. 그러나 한 사람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평판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타인한테 있다는 거야. 내 평판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평판이 되는 거니까 평판은 네가 생각하는 게 나의 평판이라고. 이해됐어? 너네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나의 평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생각해봐. 이 명예훼손을 금지한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너네 보고 나에 대해서 나쁜 평판을 내지 말라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은 너네의 생각을 규제하는 거라고. 내가 너네한테 생각할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그럼 봐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자유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생각은 누구 소유야? 내 소유지. 봐봐, 여기 나와 있잖아. 셀프 오너라고 이렇게. 너의 생각은 네 거야. 너의 신체도 네 거인 것처럼. 그런데 지금 명예훼손법은 뭘 정면으로 부정하냐면 너의 생각이 나하고 안 맞으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생각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는 거야. 지금 이 명예훼손이라는 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안 맞다 이 얘기야.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 보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라고 할 권리가 있냐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잘 봐. 그러나 한 사람은 절대로 타인의 생각이나 마음을 소유를 할 수가 없어. 이게 이제 포인트야. 이게 1번 문장하고 같은 내용이야. 이게 1번 문장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거라고. 내려와야 돼. 이렇게 타고. 응? 어떻게? 이 내용이 얘가 이렇게 해서 내려올 거야. 요거하고 같은 말이라고. 요 두 개가. 이렇게 같은 말이야. 이게. 쭉 내려온단 말이지. 이해됐을걸? 이제 따라서 나는 침해할 수 없어. 난 침해해서는 안 돼. can은 여러분들 능력도 있지만 허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허가를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허가하지 않는다 해서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침해해서는 안 돼. 한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돼. 뭐 함으로써?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함으로써. 미안하다. 쌤이 잘못 설명했다. 여기서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뭐뭐 할 수 없다야.
잘못 설명했어. 잘못 설명했어요. 뭐 할 수 없답니다. 다시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함으로써 한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소유권이라는 건 명예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야. 애초에 잘 봐. 애초에 명예라는 걸 넌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이 글에 따르면 명예를 안 갖고 있다니까. 평판이나 명예는 본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랬지. 누가 만드는 거라 그랬어? 타인이 만드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너는 너의 명예나 평판을 안 갖고 있는 거야, 애초에. 이해될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뒷담화를 하거나 악플을 너한테 단다고 해서 너는 그 명예는 어차피 네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침해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애초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애초에 공개적으로 비판을 함으로써 너의 명예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자체가 없는 거지, 애초에. 왜냐면 네가 그걸 갖고 있어야지 내가 침해를 할 수 있는데 안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침해해? 오케이? 안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침해해? 자, 더 나아가 이 9번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예준이는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봐봐, 내가 이제 상욱이한테 예준이에 대한 안 좋은 헛소문을 퍼뜨림으로써 계약을 지금 못하게 됐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한테 피해를 봤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랬지. 근데 봐봐, 상욱이가 꼭 내 말을 듣고 계약을 파기할 거라는 법이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 얘는 내 말을 듣고 별로 생각의 변화가 없고 애초에 처음부터 약간 거래를 할까 말까 하고 찜찜한 상태였다가 내 말을 듣고 그래 어차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좋은 핑계거리가 됐네 하고 그냥 그러고 끊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직접적으로 내 말 때문에 계약을 끊었다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욱이한테 상욱이의 결정 권한을 강요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내가 얘를 비판함으로 해서 꼭 네가 반드시 계약을 끊어야 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뭔가 행동을 강요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얘한테 행동을 강요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의 생각은 얘의 결정과 얘의 생각은 누구 거냐면 지 거야.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사람의 생각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냐고. 이것도 사유재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잖아. 잘 봐. 잘 봐. Since I do not own others' mind either, 또한 I cannot force anyone else to think less of the man because of my criticism. 여기서 이제 하나씩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I는 누구냐면 방금 예시에서 쌤이야. 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욕을 한 사람, 명예훼손을 한 사람, 가해자야, 가해자. 가해자는 얘는 누구냐면 상욱이야. 이거는 제3자. 단어 하나 알려주면 think less of는 무엇을 하찮게 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더 맨은 누구냐면 이게 예준이야. 피해자. 이렇게 이제 총 등장인물이 3명인 거야. 그럼 이해될걸? 내가 어떻게 상욱이한테 예준이를 하찮게 보라고 강요를 할 수 있겠냐 이거야. 상욱이가 예준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누구의 권한이야? 본인의 권한이야.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얘가 그렇게 내 말대로 하는 건 아니라 이 뜻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애초에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얘가 원래부터 계약을 끊을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 내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꿨는지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맞지? 그러면 법적으로 이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으면 처벌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으면 처벌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명예훼손법 제대로 이해됐나?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지문인 이유가 뭘까? 이유는 아주 심플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법이 너무 당연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봐도 옳은 걸 지금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반발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 반발심을 마음을 열고 작가의 마음에 공감을 해서 이해를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무조건 F가 돼야 돼. 그러니까 작가랑 맞짱 뜨려고 하면 니네가 100% 확률로 지게 돼 있어. 작가랑 맞짱 뜨면 안 돼. 작가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줘야 돼.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볼게.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주인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리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신체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거는 노예제도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근데 이 글은 노예제도에 대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썼을 뿐이지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그냥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소유해서는 안 돼. 근데 이제 소유하는 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신체를 소유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 자유사회에서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주인이라는 이 사실은 명예훼손법의 근간을 거부한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까 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의 어떤 근거는 바로 뭐냐면 명예훼손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려면 일단 명예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지 명예훼손이 되지. 기물파손이라는 게 존재를 하려면 합당하려면 얘가 기물을 갖고 있어야지 기물파손이 있는 거야. 없는 기물을 어떻게 파손할 거야? 맞아? 명예훼손은 얘가 명예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훼손시켜서 나를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 그리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의도가 잘못됐거나 거짓말이거나 심지어 사실일지라도 어떤 공격을 한 게 타인의 명성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금지당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보면 한 사람은 명예와 같은 그런 객관적인 소유물 따위는 가질 수가 없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명예라는 것 자체가 평판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내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타인의 생각을 규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평판이라는 거는 타인의 생각입니다. 내게 아니고. 그래서 평판이라는 거는 타인들이 가지는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다. 자, 그러나 우리 모두는 타인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을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겠지. 따라서 우리는 소유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애초에 공식적으로 비판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는 그 소유권을 침해할 수가 없는 거지. 안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침해하냐 이거야 이 사람 말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아이패드를 안 갖고 있는데 아이패드를 어떻게 부수냐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두 번째 반박이 나와. 명예훼손법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네 말 오케이 거기까지는 인정할게.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피해 보면 어떡해? 얘 둘이서 거래하려고 하다가 내가 거짓말로 이렇게 이간질 해가지고 얘 거래 끊으면 얘한테는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거잖아. 그럼 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거 처벌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얘는 얘만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얘가 꼭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 아니잖아. 얘 생각은 누구 거야? 얘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을 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게 꼭 나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비판 때문에 하찮게 보도록 내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야. 이 사람의 생각을 내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돼. 명예훼손? 안 돼. 인정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요, 여러분들 주제 적어드릴게요. 춥지? 졸리지? 아니야, 졸리잖아. 자, 명예훼손법과 자기 소유권 원칙. 요 두 개는 앞뒤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이거의 부합 불가능성 이렇게 불러요. 명예훼손법과 자기 소유권 원칙의 부합 불가능성.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23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글은 어렵지도 않고 뭔가 논리적으로 중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한국어로 쭉 설명해주고 영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그 시대에 따라서 범죄자 처벌, 제가 얼마 전에 일주일인 한 열흘 정도 전에 뉴스를 보는데 그 일본에서 여러분들 그 징역 가잖아, 깜빵 가잖아. 깜빵 가면 뭐해? 거의 일하잖아요. 어? 일하잖아요. 가봤어? 아니, 어떻게 그 잘 알아? 여러분들 그 징역을 가면 일을 시키거든. 그 일을 뭐라고 부를까? 두 글자로. 아니, 복역은 그냥 깜빵에 있는 그 자체를 복역이라고 부르고 그 깜빵 안에서 일 시키는 거 뭐라고 부를까? 노역이라고 불러. 노역이 뭐냐면은 이제 그 깜빵에서 뭐 일 시키는 걸 노역이라고 부르는데 한 열흘 전쯤에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노역형을 없앴어. 그러니까 깜빵에 가둬놓고 일 시키는 걸 없애고 대신에 뭘로 바꿨냐면 그 가구 만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출소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다 바꿨어. 의미 없는 일 시키는 거 다 빼고. 이거 왜 그런 거 봤더니 여러분들 어쨌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사회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지. 그러면 이 사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의 행태를 연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별로 없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에는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깜빵에 들어오더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겠지. 그러니까 출소한 사람, 교도소 갔다 왔다 이러면 굉장히 두렵잖아. 좀 그렇잖아. 그지? 보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차라리 이런 일을 시키는 것보다 너네가 이 출소를 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내가 교육을 시켜주고 거기에 맞게끔 직장도 소개를 시켜줄 테니까 제발 다시는 범죄 저지르지 마. 이거야,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 이거야. 깜빵에서, 교도소에서 하는 역할이. 이해될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의견이 반반이겠지. 왜냐면 봐봐, 내가 낸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까지 시켜주고 직장까지 소개시켜줘. 이러면 이제 그걸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와, 범죄자를 저렇게까지 대우를 해줘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치, 쟤네들이 결국에 나와가지고 또 범죄 저질러서 나한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저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맞지? 근데 그게 있잖아, 어떻게 바뀌냐면 시대마다 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시대마다 바뀐대. 이 사람의 말은 시대마다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권마다 바뀔 수도 있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범죄자에 대한 스탠스가 어떠냐면 얘네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확실하게 처벌해야 돼. 공포심을 심어줘서 다시는 이런 범죄 저지르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엄청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당이 일반적으로 보수당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진보당에서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 니네가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앞으로 반성하고 회개해서 범죄를 안 저질러서 사회의 인간의 구성원으로서 한 명으로 기능하게 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진보당이 정권을 잡으면 지금 일본처럼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쪽으로 교정 과정이 바뀌고, 보수당이 집권을 하면 강력한 처벌하는 쪽으로 바뀌어 공포심을 심어줘서 애초에 범죄 자체를 저지르지 못하게 이렇게 바뀐단 말이지. 이해될까? 시대에 따라 다르고 정권에 따라 다르고 그 사회의 메인스트림 주류가 되는 생각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지. 이게 이 글의 주제야. 다르다고. 그냥 시대에 따라서 처벌에 대한 접근 방식이, 처벌 이런 걸 이제 처벌 철학이라고 부르거든. 이런 게 달라진다. 한번 볼게요. 역사적 시대에 따라서 역사적 시대, 정치적 맥락, 그리고 패셔너블이 유행하는 이야. 이머전스는 등장이고,
이거는 범죄학, 크리미놀로지는 범죄학입니다. 범죄학에 대한 유행하는 이론의 등장 이런 거에 따라서 즉 시대가 바뀌고 이거는 정권이 바뀌고 누가 집권을 하느냐 어떤 시대냐 어떤 뭐 정권이냐 또는 누군가가 어떤 범죄를 전문으로 연구했던 어떤 교수님이 연구를 해갖고 새로운 이론을 발표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론에 따라서 서로 다른 처벌 철학이 처벌에 대한 철학이라는 거는 이제 뭐 처벌 방식이나 처벌 관념을 처벌을 대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부상을 하고 그 다음에 주류가 된다 이렇게 등장해서 주류가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뭐 1960년대에는 주로 어떻게 범죄자를 대해야 되는지가 이제 생기고 그럼 1980년대에는 주로 뭐 어떻게 하고 또 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는 주로 범죄자들을 이렇게 다루고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는 주로 범죄자들을 이렇게 처벌하고 이런 게 달라진다고. 여기까지 가능? 근데 이제 달라지는데 어쨌거나 한 시대에는 주류가 되는 범죄자를 대하는 방식이 존재하기는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주류가 된다 이거거든. 메인이 된다. 될까? 뒤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야 돼. 뒤에 내용. 이거 분사구문이거든. 비록 exclusively는 여러분들 배타적으로라는 뜻인데 배타적으로라는 게 나 빼고 나머지는 안 돼 이런 뜻이거든. 배척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의역을 살짝 해주면 전적으로 나만 돼 이런 뜻이야. 전적으로. 이렇게. 비록 전적으로 그러하지는 않대. 그러면 여기서 물음표가 떠야 돼. 엥? 뭔 소리야 갑자기? 뭔 소리야 갑자기? 방금 앞에까지만 해도 시대별로 정권별로 유행하는 이론에 따라서 메인이 되는 주류가 되는 범죄자를 다루는 방식이 존재한다고 했지 분명히. 근데 전적으로 또 그렇지는 않대. 이게 무슨 말일까 과연? 그러면 딱 첫 번째 문장 봤을 때 제대로 깨끗하게 한 방에 시원하게 이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럼 반전 없어요. 아시겠죠? 이것만 이해하면 끝입니다. 쌤이 나의 이론에 수능 지문을 지금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야. 모든 지문은 수능에서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모든 지문을 관통하는 딱 핵을 짚으란 말이지. 그러면은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 1950년대랑 1960년대 초반에는 rehabilitative라고 하면 이제 그 회복 갱생이에요. 갱생 철학이 우세했다. 그럼 갱생 철학이라고 하면 아까 쌤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상호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걸 것 같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걸 것 같아? 갱생이라는 단어. 진보당이 할 것 같아? 보수당이 할 것 같아? 진보당이 할 것 같지? 맞지? 보수당은 아까 뭐라 그런다 그랬어? 겁을 막 줘가지고 절대로 범죄를 못 지르게 강하게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애들이 보수당이 하는 역할이고 진보당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니네도 사람인데 오케이 실수했지만 다시는 그러지 마. 내가 똑바로 교육시켜서 회복시켜서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보당이라고. 이해될까? 그러니까 1950년대랑 1960년대에는 이때에는 이런 게 막 전 세계적으로 진보주의가 이제 막 발전을 했던 시기인가 봐.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갱생 철학이라는 게 우세했대. 이게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갱생 철학이 우세했다, 이렇게. 요 철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슨 소크라테스의 철학, 플라톤의 철학 이런 철학이 아니고 이 글에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건 범죄자를 다루는 방식, 범죄자에 대한 이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The more conservative era of 1980s. 1980년대에 더욱더 보수적인 시대에는
이제 보수적인 시대가 됐어. 그럼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내용 나와야 되겠지. 지금 봐봐.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50년대랑 60년대는 요랬는데 80년대에 오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시대마다 우세한 이론이 있다 이거야. 시대마다 우세한 이론이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 문장과 3번 문장을 통틀어서 2번 문장 플러스 3번 문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시대마다 주된 범죄자 철학이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응?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잘 봐. 얘들아, 할 수 있어. 잘 봐. 요게 지금 시대마다 주된 범죄자 철학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왜 얘기했잖아. 등장해서 주류가 된다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그럼 봐봐. 요 색깔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2번 문장 플러스 3번 문장이 돼야 돼. 2번 문장이랑 3번 문장을 합치면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 리바이브는 부흥했다는 뜻이에요. 부흥시키다. 아이고, 미안. 부흥시키다. 뭐를? 처벌 모델을. Just Desert가 부흥시키다. Punitive는 처벌 모델이에요. Just는 합당한이야. 데설트는 여러분들 사막이 아니고 그에 응분하는 벌이란 뜻이에요. 합당한 응분하는 벌. 이게 우리나라 말로 약간 번역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데 저스트 데설트는 어디에서 나오는 개념이냐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내용이야. 함무라비 법전에 뭐 어떤 명대사가 있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사람 죽였어? 그럼 너도 뒤져 이거야. 이해될까? 그러면 요거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거야. 야, 어떻게 네가 사람을 죽여? 그럼 너도 죽어야지 하고 사형. 그래서 1980년대에는 이렇게 접근을 했단 말이지. 이해될까? 어쨌거나 시대에 따라서 주류가 되는 범죄자 철학이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근데 4번 문장 한번 잘 봐. 4번 문장 잘 봐. 그러나 1960년대에도 retribution이 여러분들 징벌이거든. 징벌 뜻이. 1960년대에도 징벌이 버려지지 않았대. abandon 버리다잖아. 그럼 1960년대에 주류가 되는 이론은 뭐였어? 아까 한 단어로. 갱생이었지. 그러면 근데 1960년대에는 주류가 되는 건 갱생이었는데 이때에도 뭐는 있었다? 징벌에 대한 요구는 있었다 이거야. 모두가 다 갱생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건 아니었다고. 이해됐나? 그 다음 봐봐. 또한 1980년대 요거 되게 중요하다. 또한 1980년대에 갱생이 absent가 없는 이란 뜻이지. 봐봐. 갱생이 없지도 않았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1980년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던 시기였어. 근데 그때도 갱생이 없지는 않았다는 건 갱생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부정어기 때문에 뒤에가 도치돼서 나온 거예요. 동사 먼저 나오고 주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쁘지 않지. 이해됐지?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이제 보라 색깔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주류가 되는 처벌 철학은 있었지만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 시대마다 주류가 되는 건 분명히 있었지만 다른 의견도 있기는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연결이 돼. 색깔별로 딱딱 연결이 되잖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여기 칠판 보세요. 요거를 설명하고 쉽게 얘기해서 요거를 설명을 하고 근데 요런 것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요거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요렇게 쭉 길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요런 꼴이야. 지금 이게 지문의 형태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요 구조로 잘 이해를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요한 관심사, concern 하면 관심사예요. 처벌 철학의 주요한 관심사. 처벌 철학의 주요한 관심사는 반영한다. 뭐를 반영하냐면 주된 교정 이론을, 이거 correction을 하면 교정이에요. 교정이라는 게 고쳐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주된 교정 이데올로기를 반영을 한다. 이념을 반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무슨 색이냐면 다시 이 색으로 돌아온 거야. 주된 게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 이데올로기랑 그것들의 구성 철학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나요. 잘 봐. 여기 봐봐. 지금 요 구조가 지금 다시 이 색깔로 온 거야. 지금 이렇게. 요 몇 번 문장이야? 봐봐. 써줄게. 딱 보면은 얘가 2번, 3번이니까 요거 1번 문장이네. 요만큼이 1번 문장이에요. 1번 문장. 그 다음에 요만큼이 2번 플러스 3번 문장. 됐지? 그 다음에 요만큼이 4번 문장.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요만큼이 5번 문장. 5번 문장. 지금 이렇게 온 거야. 색깔별로. 요 파란색은 주된 이론이 있다. 요 보라색은 꼭 그런 건 아니다. 됐어? 그 다음에 6번 문장은 이제 다시 이걸로 6번 문장은 다시 이걸로 넘어온다 이거야. 이렇게. 6번 문장. 순서가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자, 그래서 이거 읽어볼게요. 이거 이해하기만 하면 돼.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데올로기나 그것들의 구성 철학은 변화를 하기는 해. 예를 들어서 아까 1960년대에는 갱생 철학, 1980년대에는 징벌 철학 이렇게 바뀌었지. 주된 게. 맞지?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처벌 철학이 있다는 얘기야. 있기는 있는데 그게 시대에 따라 바뀐다는 얘기야. 됐어? 이게 바뀌긴 하지만 그 뒷문장을 봐라. Few are ever totally abandoned. 완전히 이거 뭐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지. 뭐뭐 하는 것은 거의 없다거든. 그럼 봐봐. 완전히 버려지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럼 완전히 버려지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1980년대 징벌 철학으로 바뀌었을 때도
갱생 철학이 조금은 남아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갱생 철학이 완전히 버려지진 않았다고.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 무슨 색깔이야? 이 색깔이잖아. 지금 순서가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티키타카 티키타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첫 문장에서 티키타카 준 다음에 티키타카 티키타카 이렇게 오는 거야. 글을 크게 보란 말이지. 그리고 느껴봐. 글을 작가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래서 완전히 버려진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가 나와야 되잖아. 새로운 버전은 얇게 변장된 오래된 아이디어의 새로운 버전이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얇게 변장, disguised가 이제 변장, 그러니까 얄팍하게 변장, 위장된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야. 1950년대랑 60년대는 갱생 철학, 그 다음 1980년대로 오면 징벌 철학이야. 근데 2000년대 초반으로 오면 다시 갱생 철학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 2000년대 초반에 생긴 갱생 철학은 이전에 없던 게 완전히 처음 생긴 걸까? 그건 아니겠지. 1950년대랑 60년대에 있었던 유행하던 그 범죄자 철학을 살짝 가공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온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 얘기야. 얄팍하게 위장된 옛날 아이디어의 새 버전이 아마도 다시 한번 새로운 유행을 얻고서 새로운 유행과 대중적 수용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이거야.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보면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은 뭘 바라보고 있냐면 리버전 하면 이제 회귀예요. 회귀. 돌아가는 거.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가혹한 처벌 철학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까지는. 즉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가혹한 처벌로 돌아갔대. 그러면은 그 전에는 그 옛날에도 이제 가혹한 처벌 함무라비 법전 때 있었잖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있었잖아. 그걸 갖고 20세기 후반이랑 21세기 초반으로 다시 갖고 온 거라고 지금. 이해됐죠? 그렇게 되고 이제 무엇의 예시로 볼 수 있듯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의 예시로 무엇이 예시가 되듯이. 넓은 사용의 예시로 보는 거야. 그 예시가 뭐냐면 Three strikes and you're outlaws. 여기까지. 봐봐. 이거 야구에서 삼진의 개념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쳤어. 첫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치면 경고. 두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치면 벌금 100만 원. 근데 세 번째, 이 새끼 미쳤나 또? 또? 그렇게 내가 두 번이나 봐줬는데 또? 세 번째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때는 벌금 3천만 원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지? 이게 이제 삼진아웃 제도인 거야. 처음에는 봐주고 두 번째는 약하게 처벌했다가 또 하면 이거는 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새끼 하고 확 하고 처벌을 하는 거. 그럼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징벌적 그 처벌 철학에 해당하는 거지. 확실하게 조지겠다는 얘기야 그냥. 알겠지? 그리고 증가예요. 뭐의 증가냐면 수용이에요. 사용과 수용이에요. 뭐의 데스 센텐스가 이 센텐스가 여러분들 판사가 망치 3번 치는 거 있지? 탕 이거를 센텐스라고 불러. 우리나라 말로는 선고야. 그래서 데스 센텐스는 사형 선고의 사용과 수용 이런 것이 증가했다. 여기까지 그러면 무슨 내용 얘기하고 있냐면 한 시대를 풍미하는 메인스트림 주가 되는 어떤 처벌 철학이 있다야 없다야? 있다야. 있는 거야.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지금
강력한 처벌 철학이 도입이 일로 돌아갔다니까 이게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내용 나와야 돼? 근데 그렇게 하던 도중에도 갱생 철학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됐지? 무슨 말인지. 그럼 뒤를 봐라. 그러나 똑같은 기간은 환영했어. 뭘 환영했냐면 피해자와 가해자 중심의 접근을 환영했어. 그럼 봐봐.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고 하면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니네 한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 가족이 누군가의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됐어. 그럼 얼마나 열받겠어. 맞지? 그 새끼 죽이고 싶겠지.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강력한 처벌을 대부분 요구한단 말이지. 근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또 어때? 봐달라고 빌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중심에 놓고 접근을 한다는 건 여기에 더 포커스가 가 있는 거야. 이것도 고려해달라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됐지? 똑같은 기간 동안 이것도 있었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Victim and Offender Center Approach를 called Restorative Justice. Restore가 여러분들 회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복적 정의라고 부른다. 회복적 정의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회복적 정의는 보라색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는 20세기와 21세기,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요 파란색은 바로 이거야. 이거. 이 시대의 주류는 이거야. 근데 이 시대의 주류는 이거지만 그 시대에도 이것도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상호기 이해됐어? 됐지? 그래서 얘가 뭐냐면 뭔지 모를까봐 내 목표로 한다. 무엇을 목표로 한다. 재통합하는 거야. 피해자를, 가해자를 재통합하는 거야. 어디로? 사회로 다시 재통합시켜주고, 잘 교육을 시켜고 재통합시켜주고. 근데 이거는 원래 그 당시에 주류가 되는 이 아이디어하고는 배척되는 거잖아. 안 맞는 거잖아. 그래서 통합시켜주고, 그 다음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를 다시 바로잡아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reintegrate 하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오펜더 중심이고, 그 다음에 요거 offended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야. 요거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를 다시 바로잡아 주는 거야. 보상을 해주자 이거야. 그럼 이렇게 두 개 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해결을 해주고 가해자도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 해주고 이런 것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 시기에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던 시기에도. 그래서 이 글은 여러분들 지금 딱 보면은 어떤 시기에는 이런 딱 어떤 하나의 처벌 철학만 있었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시대에 따라서 변하면서 동시에 공존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이해될까? 그래서 이제 1차원적으로 주제를 알려주면 이데올로기에 따른 처벌 철학의 변화 이렇게 쓰시면 되고, 변화와 공존 가능성. 이게 가면 딱이다. 처벌 철학이 바뀌고 공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생태학의 영향력이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1970년대. 그러면 생태학의 영향력이 느껴지기 시작했다가 무슨 말일까? 물음표가 뜬다. 자, when some scholars in North America, 이거 미국을 얘기하는 거지. 북미지, 북미. 뭐 캐나다랑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미의 사회에서의 일부 학자들이 이제 예견을 한 거야. upcoming clash. 다가오는 클래시가 이제 충돌이에요, 충돌. 자, 뭐와 뭐가 충돌한 거냐면 생태학과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 요게 이제 딱 충돌을 한 거지.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학과 생태학이 딱 다가오는 충돌을 딱 예견을 했을 때 이제 생태학의 영향력이 느껴지기 시작했대. 그럼 두 개가 부딪혔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두 개가 부딪혔는데 생태학의 영향력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건 이쪽으로 약간 기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충돌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에코랑 이것도 에코네. 오, 신기하다. 이거 두 개가 붙었을 때 이쪽으로 약간 기울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이거 어원이 뭐지? 이거 비슷하네, 이거. 자, 한번 볼게요. This influence and potential conflict. 이러한 영향과 잠재적인 갈등은요,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중요해졌대. 1980년대. 갈등이 이제 눈에 딱 띄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거의 어떤 주의도 기울여지지 않았대요. 이러한 위협적인 발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전이라는 거는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새로운 국면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역하는 대로 적어줄게요. 그래서 일반 대중에 의해서 1990년대 이전에는 일반 대중이 느끼기에는 이제 위협적인 이 새로운 국면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학자들은 이미 이때 예견을 했는데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딱히 중요성을 못 느꼈다 이거야. 1990년대 이전까지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1990년대가 넘어서는 일반인들도 이제 이걸 알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딱 보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생태계를 파괴해야 되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게 두 개 부딪혔는데 결국에는 경제 발전보다 생태계를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된 게 1990년대 이후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심지어 even today, the large majority of people conduct their lives in a manner. 심지어 오늘날에도 대다수예요. 사람들의 대다수가 컨덕트가 수행하다지, 근데 그들의 삶을 수행하다는 게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삶을 살다. 삶을 수행하다는 건 삶을 살다. In a manner,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that clearly indicate they still do not appreciate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여기에 대시 indicate that 뒤에 대시 생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닫아주는 거야. 그들이 appreciate는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를 이해하냐면 그 상황의 gravity는 심각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심각성이에요.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많을 정도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문 되게 쉽거든. 앞에 두 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1990년대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심각성을 이해하긴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됐지? 그래서 아마도 many people will finally come to their sense 하면 come to sense가 인지하게 되다고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정신 차리다. 우리나라 말이 기억이 안 났어. 이해하게 되다요.
사람들은 마침내 아마 정신 차리겠다. 그들이 when they are finally confronted by a purported Cree Indian prophecy.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마침내 직면할 때야. confronted 하면 이제 직면하는 거니까. The purported 보고된 알려진 것, 알려진 Cree Indian prophecy가 여러분 예언이에요. 예언. Cree는 이제 인디언 부족 이름 중에 하나예요. 크리족 인디언이라고 부르는데 몰라도 돼. 왜냐면 고유명사잖아. 대문자로 박혀있지. 그러니까 그냥 크리 인디언의 예언이라고 알려진 크리 인디언 예언에 의해서 마침내 이제 직면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마 정신을 차릴 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족 인디언의 예언이 바로 뭐냐면 When the last tree is cut down, 마지막 나무가 잘려 나갔을 때, 그리고 마지막 물고기가 먹혔을 때, 여기에 is가 생략되어 있는 거 보이죠? 여기에 똑같아서 is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물이 오염되었을 때, stream 하면 개울 또는 오염 강물이니까 여기도 is 오염되었을 때, 이때 너는 비로소 깨달을 거야. 너는 돈을 먹을 수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달을 거야. 그러니까 다 망가지고 나서야 후회할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언제 정신을 요렇게 요거를 봤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린다는 건 이미 때가 늦었다 이 얘기라고 지금. 이해됐죠? 이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이제 함의추론 문제가 나왔어요. You can't eat money. 그러니까 요거는 경제 발전이 생태가 다 파괴되고 나면 경제 발전이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생태가 이미 환경이 다 파괴되고 나면 경제 발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훨씬 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건 이제 생태가 파괴되면 경제 발전은 무의미하다. 이걸 훨씬 더 간결하게, concisely, 간결하게 말했어. 뭐라고? 그러면 얘 위에 거는 간결하지 않다는 얘기지. 비유법을 사용을 했으니까.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야. Humans are the only animals that blush and need to. 인간은 유일한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얼굴을 붉히는 유일한, 별로 간결하지 않은 것 같은데 블러쉬가 얼굴을 붉히다예요. 얼굴을 붉히는 유일한 동물이며 그리고 또한 need to blush, 얼굴을 붉혀야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얼굴을 붉혀야만 한다는 거는 이제 뭔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돈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주제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생태와 경제에 피할 수 없는 충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본 것까지 다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어려운 질문 골라서 복습하면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만나요.